네, 한판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미리 패널들의 직감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열심히 바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항상 도봉에 오시는 거죠? 아니, 오늘은 광화문에서 왔습니다. 아까 오늘 방송을 하고. 네네네. 오늘 근데 굉장히 그 수트를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네, 아유, 더워 죽겠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느라고. 예, 아무튼 오늘 두 분의 또 예리한 시사 본능 직감을 기대하면서 한판 직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공모했을까?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설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여권에선 윤석열 게이트로, 야권에선 박지원 게이트로 부르며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는 정치 공작을 공모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오늘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그리고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말 공모를 했을까요? 예, 첫 번째 질문 굉장히 또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네. 자, 첫 번째 질문 OX 묻겠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정말 국민의힘 주장대로 공모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듣습니다. 네, 정민건 최고위원님 O,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님 O, 그리고 네, 김성애 소장님 그리고 김광진 의원님 모두 XX. 예, 정확하게 진영이 갈렸기 때문에요. 자, 우리 정민경 최고위원님부터 말씀 들어볼게요. 그 조성은 씨가 그 캡처 메시지요. 그 네. 언론에 공개됐을 때 그 캡처 메시지 보니까요. 8월 10일하고 8월 12일자이거든요. 근데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호텔에서 조성은 씨가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그 정황상 이게 코칭 받은 것이 아니냐. 시간의 흐름상.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정광석화처럼 하지 않네요. 공정하지 않네요. 의원님 레스토랑이라고 한 줄 좀 넣어주십시오. 호텔에 있는 식당. 예. 자, 김광진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뭐 사실 이 문제의 논점 자체가 네. 박지원 원장이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윤석열 게이트라고 흔히 불려주고 아니면 고발 사주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 자체가 본질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훨씬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모라고 하는 용어를 좀 생각해 보면 공모는 뭐 범죄가 있었을 때 같이 공범자를 이제 공모라고 하는 건데 지금 조성은 씨가 말했던 그 제보라고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시고 그래서 언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지섭 비대위원. 저는 동그라미를 했는데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상으로 오해받을 충분히 그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생각이고요. 예.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뉴스버스 기자에게 이 자료를 전달한 것은 6월이고 박지원 의원을 만난 것은 8월이니까 8월 11일. 그렇죠. 뭐 시기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걸 언제 터뜨릴까에 대한 모의는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공모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모의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뉴스버스 측에서 좀 보도를 해달라라고 그 모의는 독단적으로 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이 타이밍을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그 8월 10일, 11일 상간에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조성은 씨도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원장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과 정치인이 만나면 100% 정치 얘기를 합니다. 100% 예외가 없습니다. 100% 정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예. 그 가운데서 가장 현안이고 본인한테 지금 가장 관심이 많고 본인의 가장 주요한 이슈인 정치적 문제를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 합리적인 납득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현 소장님.
예전 뭐 국민의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주장을 그럼요. 예, 유권자들이 다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 많이 하실수록 예,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얼굴을 밝혀라, 누군지가 나와서 얘기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실제 나오니까 이번에 뭐 저 국정원장이랑 짠 것 같다. 뭐 이제 특히나 호남에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더 재밌어진다 생각하면서 뭐 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뭐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건 절대 아닌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는 게 그러니까 40세 이하의 여성이거나 40세 이하의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뭘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뒤에 누군가 배우가 있어야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을 정치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하시면 되죠. 뭐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이런 짓을 안 했다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 믿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조성은 씨가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 입으로 해명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더니 박지원 원장 입장을 냈습니다. 야당이 헛다리 짚고 있다. 본인은 단역 배우도 아닌데 주연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제가 최 의원님 제가 먼저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박지원 원장도요. 국정원법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본인이 국정원장이니까 이게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모라는 건 가장 쉽게는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칭하는 것 자체예요. 지금. 이걸 만약에 그 의논을 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코칭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으로 사실은 구속 사유예요. 드러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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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칭했다고 드러난다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해 달라. 그건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리고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에 목격자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한 명이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명 충분히 별상자가 한 명 더 있죠.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충분히 수사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처럼 이것도 공수처 빨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예? 강제 수색을 통해서라도 빨리 밝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광진 의원님. 아니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주고 받았는지 아닌 건지는 사실 뭐 압수수색이 필요한 일이 아니고 예. 당사자들의 이제 얘기인 것인데 뭐 박지원 원장도 오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혔고 예. 조성은 씨도 그 비슷한 이제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장하고 식사한다고 해서 막 다 100% 정치 얘기하지는 잘 않습니다. 저도 박지원 원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애 잘 크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100%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무조건 100% 꺼낸다죠. 모든 이야기가 100% 정치라는 얘기는 깔때기다. 아니고요. 정치인끼리 그렇죠. 하면. 예, 그럼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의 지금 최대 현안과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예, 영예로운 은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정원장의 일수가 일투족은 모두 다 기록되고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의혹이 있다면 저는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국정원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이 엑시트 플랜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남의 일인데 걱정이 좀 되네요. 한편 또한 본인은 은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예, 국정원장님 죄송합니다. 국정원장에서 은퇴고 정계에서 은퇴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요. 아니 근데 저도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의견에서 반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박지원과 조성은 씨의 관계만 가지고 그 대화를 유추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둘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은 뭐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부분이 손준성과 윤석열이 어떻게 그 둘 간에 그런 대화가 없었겠냐 사주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직제상 마찬가지로. 거기는 같은 친문관계가 직장에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직장에 그렇긴 한데 다니는데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제가 친소 관계로서 공격을 도봉에서 하니까 오신 위원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뭘 공모한 거예요, 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제보 날짜를
아니 그랬을 수 있죠. 그건 모르죠.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그리고 뭔지 둘만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공모한 것 같으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날짜가 하시는 제가 아까 거예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정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이 이야기한 걸 우리가 녹취록이 없는 이상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다만 8월 10일, 8월 12일에 조성우 씨가 캡처본을 분명히 했던 사실이 있고 그 사이인 8월 11일 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도 분명한 거고요. 그러면 정황상 정치인들이 정치 얘기를 할 것이고 당연히 그 가운데서 가장 조성은 씨에게 관심사가 높았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전혀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보자가 등장하면 앞으로는 그런 시간 만났던 모든 정치인들과 관련된 공직자들은 전부 다 파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기준이. 아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김웅 의원에 대한 그리고 뭐 이 다른 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당연히 명백히 이루어지는데 빨리 하면 좋죠. 검사가 이 고발장을 국정원장- 써갖고 준 것을 서로 주고받은 물증이 나와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십니까?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에게까지도 지금 확장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그러면 똑같이 공수처 수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웅 의원이 받았던 것처럼. 아니 이제 우리가 정미경 최고위원. 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의자 조사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어떤 점에 주목을 했냐면 이 그 조성은 씨가 그 상의했단 날짜가 아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상의. 근데 사실은 보통 그런 일이 없으면 상의했던 날짜, 원했던 날짜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예. 그게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조성은 씨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아닌데 나를 마치 신고자로 몰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김웅과 윤석열 측 양쪽에 대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본인이라고 또 인정을 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보통 신고자나 제보자나 우리가 고소인 예를 들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술을 할 때는 되게 순결성을 요구해요. 순결해야만이 그걸 믿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처음부터 사실은 조성은 씨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그래서 그 점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과 그 손준성 검사에서 고발했다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단순히 그 직책상 뭐 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막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김경수 유죄 판결 났을 때 김경수 지사 당연히 직책상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후보랑 너무나 가까우니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죠?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쪽에도 마찬가지 그 똑같이 해야 돼요. 위험한 발언하지 마세요. 자 민주당의 해명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진 윤석열 의원님. 총장하고 연결돼 있는지 아닌 건지는 이제 조사로 밝혀질 거기 때문에요. 네네. 저희가 더 말하고 말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뭐 박지원 원장이 이에 관련해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할 것이고 그동안 이제 고발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고발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수처가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건에 있어서 그 공모의 확인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닐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 원래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고발장 사주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어떤 행위들 이것에 대한 조사는 지금 공수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빨리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선 주자로 뛰고 계신 윤석열 후보에게도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계속 이제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연관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들, 뭐 캡처 사진들을 보여주거나 건네줬을까요? 글쎄요, 뭐 건네주는 것까지는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하는 것이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희 최고위원님 검사의 촉으로. 아니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예. 그 두 분이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걸 봤어요. 뭐 양양이가 고양이 이름까지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역사와 만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런 사이면 제가 볼 땐 당연히 지금 이 제보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네. 잘못하면 대선에 개입하는 걸로 될 수 있는 이런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그 박지원
그 국정원장하고 이 대화를 안 했다? 사실 이거는 믿기가 좀 어렵죠. 무엇보다도 네. 어제 이제 SBS 보도 내용 중에 조성은 씨가 직접 이야기했던 것이 당시 그 국정원장이 박지원 원장님과 원했던 날짜가 아니고 이진동 기자가 쳤다라는 표현을 치다라는 표현을 치다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뭐 미뤄 짐작하건대 당연히 그 캡처가 이루어진 8월 10일과 8월 12일 사이에 만난 8월 11일에 이 정도 최소한의 논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 예, 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공작소를 많이 주장을 하셔서 예, 유권자들 공감을 얻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당 뭐 논박할 책. 뭐가 네. 없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일단 제보 자체가 6월에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 8월에 식사한 것이 공작이다, 공모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과연 박지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이슈를 조금 흔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실관계 내용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저는 전국에는 불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요. 생태탕이요. 얼마나 그거 갖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생태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졌습니다. 이번에도 질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지금 제작진이 속보로 전해줬는데 내일 저희 한판 승부에 조성은 씨가 출연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모셔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섭외가 됐군요. 예, 대단하십니다, 제작진이 진짜. 생방 중에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깔로 한양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레스토랑에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김재섭 최고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공모라. 그게 지금 무슨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그 못하겠습니다. 롯데 호텔에서 네, 이제 네. 박재원 원장과 네. 그리고 조성은 씨가 만나서 이제 만남 자체가 공모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청취자 이 질문이 그렇게 나와 아니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그 호텔은 룸이에요, 룸. 예. 예. 그렇기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공모가 가능한 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이제 조성은 씨가 직접 했던 그 말이 제일 결정적인 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부지부식간에 나온 이야기인지 실수인지는 뭐 결국 내일 모셔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원장님이랑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본인 입으로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미뤄 짐작컨대 그게 또 룸이잖아요, 방이잖아요. 예. 충분히 공모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예, 야당 측 또 청취자께서 서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직책상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를 의심하는 것처럼 박정원 원장과의 조성은 씨 친분으로 공모를 의심하는 거 똑같습니다. 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십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하시면 우리 김성현 소장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윤석열 총장의 개입설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종일관 말씀드리지만 손준성이라는 1급 공무원 검사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그 고발장이 당직자에게 전달됐고 이후에 정점식 이 법률 고문 이 단장이 지원단장? 지원단장이 이 파일을 직접 입수해서 이것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뒤집힐 얘기다. 지금 뭐 검사를 해보시는 거 더 잘 아시겠지만 야당한테 고발장 이거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넘겨주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개입돼 있고 안 개입돼 있고 이게 좀 달라집니까? 제1야당이 검찰이 준 고발장을 받아쓰기로 해서 고발하는 사실 자체로 저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 느껴지는데 윤석열 얘기를 꼭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손준성 검사는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요. 제가 봤을 때 검사들은요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안 써요. 예, 그래서 아마 검사들은 그거 보고 이거 다 검사가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 김광진 의원님. 뭐 다른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고요. 예. 양측은 다 그 주장을 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쪽의 주장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김웅 의원께서 그런 말도 하셨잖아요. 뭐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 고발장 내가 작성한 거다 초안을. 근데 김웅 의원도 검사하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것이 검사가 쓰는 게 맞는지 아닌 건지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측되는데 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알려진 지 벌써 이제 10일이 훌쩍 넘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차기 대선 리더가 누구냐 이런 고민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게 또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 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되는데 이게 향후 대정부 질문 핵심 쟁점 물론 모든 전국을 빨아들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계속 블랙홀처럼 네. 계속 아마 이게 이제 집중될 것 같아요. 어허. 그러면 다른 이슈는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또 윤석열인 거예요. 윤석열만 계속 남아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지 민주당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다.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 뭐 뉴스버스가 문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시당초 꺼낸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사가 제1야당에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그것으로도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그 외의 상상들은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예수 최고위원. 저도- 비대위원. 예. 저도 사실 이제 이 대화에 지금 뭐 손준성 검사와의 그 프로필 사진이 뭐 캡처본이 오늘 아침에 나오고 또 기타 여러 뭐 박지원 뭐 옥정 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사실 사안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는데 결국 뭐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것만 밝히면 사실 모든 사안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밝혀진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김웅 의원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윤석열 총장 주위에 사람 안 남아 있으니 네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서로 다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 그대로 지금 이거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들게끔 만들어주는 진짜 국정농단의 사태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연관됐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고 조사할 문제고 다만 그 앞단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예를 들면 전달을 한 명에게만 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들에도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지 그렇게 해서 사주가 이루어지는 어떤 정황들이 더 많았던 것인지 그게 뭐 시민단체 형식이든 언론의 형식이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고 이외에 구타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진짜 다 서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조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은 아니고 동대 동의 비율로 어떤 무게감을 논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직감 이슈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공모했을까? O2 X2로 정리합니다. 방 뺀 이낙연, 호남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로 불린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파죽의 5연승을 달리면서 이 지사의 본선 직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국회의원직 사퇴로 배수의 진을 쳤던 이낙연 전 대표는 처음으로 30% 득표율을 넘기면서 역전의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자 권리당원이 20만 명에 달하는 호남 경선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로 방까지 뺀 이낙연 전 대표, 추석 이후에 있을 호남 경선에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예, 자, 두 번째 직감 질문. 국회 방 뺀 이낙연 후보 호남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정미경 최고위원님 X, 김재섭 비대위원 X,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 X, 진영을 넘어서 공감으로. 그리고 김광진 의원님 O 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X를 할 때 O라고 하신 김광진 의원님부터. 예, 일단 이낙연 캠프에 몸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를 들었고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의 투표가 시작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이제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 전남과 전북만의 그 지역 선거를 치르는 이 상황, 거기서는 이제 한 20만 표 정도가 될 텐데요. 그 표로서는 바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현재 55만 표가 개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 20만 표가 전체가 다 투표를 하실지 뭐 평균적으로 한 60%의 투표율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다 얻어도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호남에서의 여러 상황들이 또 고려되고 지금 1차 선거인단 개표 이후에 그동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의 독주하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가고 있었고 또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서도 너무 원사이드니까 좀 투표장에 가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점점점 이제 참여하셔서 초기에 저희가 한 50% 정도 투표율이었거든요. 충남 선거에서. 예. 근데 점점 올라 지금 74%, 뭐 70%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권리당원들이 말 그대로 그 권리를 행사해 주시고 선거인단에 투표하신 분들이 호남에서도 근접하게 이게 이 싸움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신다면 뒤집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최고위원님. 원래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치러보면요. 네. 그 신기한 게 뭐냐면 부산에 계신 분하고 서울에 계신 분이 서로 잘 모르고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투표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근데 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랜덤인데. 예, 저 처음에 선거할 때 되게 그런 게 놀라웠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이재명 그 후보 쪽으로 가 있잖아요. 예. 호남에서도 저는 뭐 별반 차이는 없어 보여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호남의 그 특수성 때문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호남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이 아마 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지섭 비대위원. 뭐 지금 앞선 결과들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호남의 그 선거인단이 절대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얻어놓은 표수를 계산해봐도 사실 호남에서 뭔가 많은 득표를 이낙연 후보가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오늘 뭐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를 하면서 그 호남의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표가 정세균 후보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 뭐 들려지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얼만큼 이낙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수는 있어도 결정적으로 이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애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호남에서의 정세균의 조직표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저는 정세균 후보가 오늘 사퇴한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하고 조직이 움직이는데 대의원들 표는 따라오는데 권리당원 표가 따라오지 않는 이 정치적 현실에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정세균 후보가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도 대의원들이 이게 원래대로 하면 동네에 지역위원장이 있고 지역위원장 주변에 있는 한 30명, 50명 되는 대의원들이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를 크신 분들이고 예. 이분들이 권리당원들이 이분들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뭐 SNS, 유튜브, 뭐 라디오 등등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을 해서 다 직접 듣고 대의원 말들을 걸러서 듣질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직 선거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여론조사의 흐름대로 가는 측면에서 뭐 정명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여론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흐름이 하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예. 이낙연 후보가 호남 분이시지만 호남 분들이 호남이라고 찍어주는 시대는 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좀 이낙연 후보로서는 어려운 싸움인데 이 이유는 옛날 같으면 조직을 움직이고 조직을 흔들면 표가 됐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유권자 한 사람 특히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놓고 보면 이낙연 후보가 앞으로 한 열흘 동안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메시지를 내실지 이게 좀 중요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 이낙연 캠프의 전략실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실장님? 사실 여기 다 선거 치러보시지만 네네. 선거에 대단한 전략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 유권자분들은 후보의 간절함에 투표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성하자면 저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못하고 상대 후보가 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했죠. 네거티브. 예, 그게 아니요, 뭐 네거티브로 할지 검증이라고 할지 그건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든지 간에 계속 거론되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이름과 상대 후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 그 외에 한 3분의 1 정도의 분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 이제 유권자 분들 안에 계신데 그 세 번째 그룹에게 우리가 좀 호소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민주정부 4기에 이낙연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해볼 수 있습니다. 본선에서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하게 대변 말씀처럼 열흘간 외치는 것 이게 저희의 지금 전략이고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예. 캠프 내에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사퇴 선언이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물론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예. 어떤 비난이나 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정치를 하는 분이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고민들 안에 계신 분들일 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정치 인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단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저 웃음은 약간 부정적인 웃음이세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뵈니까 되게 부정적인 말씀하려고 하실 때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께서. 아니 저 사실은 잘 모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성격상요. 이렇게 던지면서 이런 거 이해가 돼요, 사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모든 걸 여기 다 던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진심을 이 짧은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난 이거밖에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호남에서 좀 많이 이기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김재섭 최고. 인간적인 마음. 약간 짠한 마음이 들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사퇴하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도 뭐 아까 이제 네거티브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거티브 안 하고 이낙연이 가지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라는 어떤 사람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그다음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본인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아쉬운 면이 많았거든요. 그 타이밍도 사실 우리가 이제 국민 경선이 시작되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타이밍에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진정성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비판적으로 봤어요. 사실은 큰 효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강수까지 둬야 되는 본인의 간절함 정도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있겠다는 마음이고요. 저도 응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요 이슈에서 마지막 한 입만 더 드릴게요. 이제 민주당 얘기만 역선택 논쟁 막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낙연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셨더라고요. 편단식 추미애 후보일 거라 가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민의힘 국민 면접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분위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은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께서 먼저. 저는 사실 최고위원이라서 말 못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누구든지 그냥 1등 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흥행은 됐다고 평가하시나요? 흥행됐죠. 흥행됐다. 예. 네, 김재섭 저는 전비대요. 그냥 오히려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자 그러면 예. 뭐 사실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당내 지지율이라든지 전반적인 본 성경 경력들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아마 1등으로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1차 컷오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도봉의 소신 김재섭 홍준표 후보 견제 발언이었습니다. 자, 김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 1차 컷오프. 1차 경선 전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8강, 4강으로 좁히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끄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방식은
60만 표, 50만 표 이렇게 무더기로 한 번씩 떨어지니까 다른 지역이 의혹이 안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8강, 4강 좁혀드는 과정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좀 상당한 관심을 끌겠다 이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경선 준비위에서 한 내용입니다. 네, 김재섭 전 경선준비위원회 말이었고요. 자, 김광진 전략실장께서 말씀 뭐 듣고. 저희도 9강에서 6강으로 줄이는 일을 했었고요. 예, 그 진도가 지금 좀 천천히 오고 계신 상태인데. 예.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것이 뭐 물론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가장 인기가 이제 높은 상태이신 거는 사실인데 뭐 1, 2등을 뭐 저희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두 당이 이제 공이 좀 아쉽다고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도 12분의 후보가 지금 현재 뛰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한 4분 정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분들은 거의 뭐 뉴스에서도 찾아뵙기가 어렵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비전을 듣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상태인데 그분들도 거의 1억씩 이제 공탁금 내고 지금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뭐 특정 후보의 어떤 문제나 이런 이슈를 넘어서서라도 후보 간의 토론회들은 좀 더 많았으면 국민들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그게 결국 이제 검증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인 건데 당 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당 내에서 검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 제기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든 어떤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후보 간에 싸우게 두지 말고 좀 중앙당이나 공식에 있는 어떤 기구에서 그런 문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렇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말아라든지 그런 정리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저희 당의 반성도 좀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직감 이슈 방뺀 이낙연 후보 호남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O 하나 X 3개로 정리합니다. 재난지원금 애초에 100% 줘야 했을까? 1인당 25만 원씩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여당은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3천억 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재난지원금, 애초에 100% 지급해야 했을까요? 네, 자, 세 번째 질문. 자, 재난지원금 애초에 그냥 아예 100%전 국민 다 줬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미경 최고위원님 X, 김재섭 전 비대위원 X, 네, 김광진 의원님 X, 김성애 소장님 O입니다. 모두가 X라고 할 때 O라고 하신 김성애 소장님부터 처음부터 100% 줘야 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예. 재난지원금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과 함께한다라는 의사의 표시도 있고요. 일단 100%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고소득자들에게 이 재난지원금 사실 안 줘도 되거든요. 월급 잘 받고 있는 대기업이나 이 공무원들 이런 분들 꼭 이 돈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미중의적 사태였기 때문에 일단 주면서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일단 다 드립니다. 하지만 내년에 종합소득세 낼 때랑 소득세 낼 때 여러분들 작년 1년 농사를 평가해 봅시다. 올해보다 잘 지으셨으면 가져가신 돈 다시 저희한테 돌려주시는 걸로 하시죠라고 얘기하고 요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연대세.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소득 0%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는 뭐 소득세에서 얼마 더 10%에서 20%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소득세에서 또 조금 이렇게 할증 구간을 둬서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다시 그 다음에 걷어들이면 된다. 올해 나눠주고 2020년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자 평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작년보다 돈 더 버셨네요. 그러면 작년 했던 재난지원금 저희가 세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기분 좋게들 내셨을 텐데 지금 국민보험으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8천만 원짜리 집에 연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시는 우리 시인도 12% 들어가서 이걸 못 받는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에서의 소득 산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보여주는 이 반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줘야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살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이 국가 살림하는 걸 보면 아마 엄마들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 한정된 돈으로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규모 있게 쓰느냐 국가의 재정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가장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진짜 이 시점에 막 거의 그 아침에 일어나면 산뜻하지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그게 10%든 20%든 국가가 찾아서 하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돈을 갖다가 뿌려주는 거 무슨 그런 것처럼 쿠폰 주는 형식으로 전 국민에게 준다? 저는 이런 살림은 정말 이건 엄마들도 이렇게 살림 안 하거든요. 오죽하면 사실 돈이 없으니까 기재부가 맨날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매한 거예요. 뭐 80%, 88% 그것도 고무줄처럼 계속 뭐 85%, 83%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면 나머지 12%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집중적으로 돈을 썼으면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설사 안 받는 분들이 80%였고 20%만 돈을 받는 분이었다고 해도 80% 분들이 절대 저는 이의 제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88% 그럼 12%는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정치인들이 여의도가 이래요. 여의도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 아니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김광진 의원님. 뭐 100%를 주면 훨씬 더 인기가 있고 좋을 거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주면 좋죠. 근데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에서 운영을 해보다 보면 총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없이 이제 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전에 1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그 조정 업무를 하는 비율과 관련해서 네. 처음에 그때 50%였다가 70으로 갔다가 당이 80 요구했다가 이제 100% 요구해서 이제 가구로 쳤을 때 100%로 이제 최종 합의를 봤는데 네. 그때도 한 20% 정도는 다시 기부를 할 거다.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다 받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99.8%가 다 받으셨어요. 0.2%만 기부하셨군요. 예. 기대와 달리.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기부가 이루어질지 혹은 이후에 내년 세금으로 걷어가는 그 방식은 어찌 보면 더 줬다가 뺏는 형식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더 수용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여러 고민이 있을 거고 저는 뭐 물론 88%, 80%가 완벽한 어떤 숫자나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를 결정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88에서 90 올라간 것 때문에 조금 논쟁들이 있는데 예. 그건 1차 저희가 100% 가구에 다 드린다라고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100%를 주는 거니까 금액 변동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하고 이걸 접수받고 돈을 집행하는 과정 안에서 가구가 분리된다거나 뭐 이혼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점이 쪼개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데 본인의 상황들이 달라져서 다시 접수를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기준점을 낮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받아주다 보면 총액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예섭 비대요. 만약에 농사를 잘 지어서 내년에 세금으로서 그걸 걷는다 혹은 뭐 사회연대세라는 것으로 걷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없겠느냐. 당시 그러면 그때 가서는 10%, 12%, 15%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당연히 지금과 같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진으로 조금씩 공평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몇 %까지 얼마큼 해야 될지 결국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지금이냐 나중이냐 결국은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내 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뺏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안 주는 거랑은 상실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연대세를 기대하면서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계속 해외에 비해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훨씬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항상 여기에서 우리가 감춰져 있는 것은 OECD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거는 공직 유관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정하는 산정 기준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들의 부채가
산정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OECD 비교 기준이랑 했을 때도 우리가 부채가 상당히 적게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기본소득도 그렇고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항상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승수 효과만 기다려고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당장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결국 미래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예, 한편 이제 그 여당 의원들과도 이 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많이 언쟁을 했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이제 또 지급 범위를 두고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취임 1000일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장수 경제 사령탑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셨는지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분 말고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 안에? 예, 계속 하시는 게 아닌지. 자, 김상현 소장님. 예. 평상시 굉장히 비판적이셨죠? 예. 예. 근데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예. 아, 시킬 사람이 없습니까? 예, 뭐 이제 제가 그건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기획재정부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예산도 짜고 예산 편성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돈 관리부터 시작해 부처 간의 조정까지 해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한 군데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권력이 좀 집중된 문제인데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를 이제 쪼갤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할과 권한과 범위를. 그렇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 정치적으로 뭐 여당 안에서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분이 약간 뭐 관료의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대척점에 서 계신데 예. 실제로 저는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도 이제 직전까지 대통령을 모셨는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어떤 최종적인 결정과 결심이 필요한 일들은 대통령께서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해왔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동의하시고 인정하신 것인데 여당 안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그렇게 흔드는 것이 달리 말하면 대통령이 허수아비냐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다만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난지원금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 주면 좋겠지만 그게 표가 되고 인기가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까지 비판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사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고요. 예.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 홍남기 부총리를 위임하게 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직감 이슈. 이제 X셋 그리고 O 하나. 예, 재난지원금 애초에 100% 줘야 했을까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감 함께해 주신 분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